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뿌린 대로 걷는다 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말을 매우 심각하게 느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로서 어린 시절의 병이 여러 가지 나타났거든요. 부모님은 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해요. 그 결과로 저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삶이 끝인 줄 알았을 때 기적같이 심장의 기능을 대신해줄 여자가 나타나게 되어 심장 이식을 받아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공유하자는 정보를 알 수 없었지만, 당시에는 제 또래인 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저와 우리 가족은 모두 제 안에 있는 심장의 주인인 아이모까지 열심히 살자고 다짐하며 매사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 사업을 열심히 하셨죠. 어머니는 또한 저와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어요. 3살짜로 남게 된 현실은 너무나도 허전하고 슬프지만 아버지는 어린 저를 위해 슬퍼도 참고 힘들어도 참으며 회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저 또한 계속해서 엄마를 그리워하면 아빠가 슬퍼하실 것 같아서 애써 밝은 척을 하며 살았고, 아빠는 원래 표현을 많이 하지는 않았거나 다정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혼자서 엄마의 자리까지 채우려 노력했더니 성격도 다정다감해졌어요. 아빠는 제가 엄마가 없다는 것을 신경 안 쓰게 될까봐 세심하게 챙겼어요. 서로 상처와 노력을 알고 있는 저와 아빠는 다른 부녀 간 관계보다 서로를 혜택 좋게 여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신경 쓰임으로 25살에서 처음으로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어른이 된 나에게 아빠께서는 술 한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사회인이라니 이제는 정말 다 근 거 같네, 아빠. 20살 지란 지가 언젠데 나는 진작에 다 컸어. 아빠 눈에 그냥 다 애지 어떻게든. 아빠한테 용돈 받으려고 애교 부리던. 근데 이젠 월급 받으니까 아버지만 대교 도안 부리면 성에서 어쩌냐.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난 앞으로도 계속 아빠한테 애교 부려서 용돈 탈 예정이니까. 그런 걱정은 넣어주세요. 신입사원의 얼굴이 얼마나 짠데. 이래서 달 자식은 다 도둑이라고 했지. 너 그러다 금방 시집 간다고 남자 데리고 온 거 아니지? 아빠는 노시 지만 가면 좋겠다.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들은 딸이 어서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는데 누가 이렇게 세심히 키워준대 딴 놈한테 그런 걸 어떻게 받아주냐 나는 싫어. 그렇지만 저는 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남자친구가 있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이런 말을 했냐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매번 바꿔서 말습니다. 세상 남자들은 다 죄다 눈에 띄는데 어떻게 내 딸을 못 알아볼까? 언젠가는 시작할 때는 말라고 요구하네. 그러던데 너는 정말 안 되네. 아버지가 한번 보라 했는데. 싫어요. 아버지가 골라주는 남자란 결혼하라는 거야? 그래야 말할게. 빨리 댕겨서 보라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망한지 말끝이 쭉쭉 끊겨요. 사실 제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있고 선물할 타이밍을 봐서 소개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제 기회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말이 있고 며칠 후 슬쩍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니 그럼 얼른 내 남자친구한테 소개를 해야겠다 며 무작정 재촉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우리 아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 조건으로 따지면 그리 좋은 조건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으로 제보다 연봉도 적다 보니까. 하지만 성격이 잘 맞고 무엇보다 저희 아빠처럼 다정하고 다감하며 언제나 저를 우선시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너무 좋았는데 남자친구는 자신이 내세울 조건이 하나도 없다며 아빠를 만나러 가는 내내 김장을 엄청 했어요.
걱정하지만 우리 아빠는 사람을 보지, 조건을 보지 않아. 이건 내가 장담해.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아버지도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셨으면 하시겠지. 그렇게 남자친구는 걱정을 한가득하고 아바 첫 대면을 했고 아빠는 남자친구와 인사를 나누셨어요. 기본적인 것들을 물으시며 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눈여겨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수건부터 물장까지 저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시더니 혼자 흐뭇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합격이었어요. 나는 다른 건 됐고 우리 딸. 내가 사랑해라는 뜻이야.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해요. 너는 나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내가 너의 삶을 봉사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돈 많고 능력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야. 내가 소망하는 것은 내게 만족스러운 마음을 주는 연인이 되어주는 것이 좋겠어. 우리 딸을 좋아해주는 걸 보면서 또 너로서 우리 딸을 사랑하고 돌보는 게 주저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나는 너가 끝까지 추청해줄 거라 믿어.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보증하고 싶어 하는 건 너의 성격과 배려심을 높게 평가한다는 거 알지? 우리는 이렇게 1년이 지나 결국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 남자친구의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 함께 떠났어. 남자친구의 집은 시골에 작은 농가를 가지고 계셨어. 집은 그리 크지 않고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였는데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을 하자고 말했을 때 예비 시부모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니들이 알아서 할 수 있으면 모를까 라며 우리는 시는 원치 않아 팔아서 장을 말해줄 토니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올해도 하우스가 잘 되지 않아서 손해를 보게 생겼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고 저희는 작게 시작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후 금세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의 표정이 활짝 밝아졌어요. 저도 아빠처럼 시댁이 잘 사는 것을 사줘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저 인품이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시댁에서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이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간 우리는 거의 매일 신혼집으로 사용할 월세 3집과 전셋집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월세는 보증금에 비해 높은 월세가 부담스러웠고 전셋집을 집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보증금이 너무 높아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찰나 우리가 집 때문에 속이 끓이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던 아버지가 새로운 원칙을 해주셨어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으려고 한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해주는 거야. 힘들면 아버지께 손관리법도 배울 수 있어. 니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계시세요. 장인님,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에 보답하여 살겠습니다. 보답은 이미 했습니다. 딸을 잘 보살펴야겠습니다. 딸에게 제게도 맡겨주세요. 두 분을 통해 판단하겠습니다. 만약 딸이 울게 한다면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빠의 도움으로 꽤 괜찮은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내의 살림살이도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아버지가 다 해주고 싶어 하시니까 가구와 전자제품도 최상급으로 선택했어요. 시작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남편이 된 남자친구는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저와 결혼하고 너무 행복과 사랑 넘치는 생활을 한다며 고마워했어요. 아버지의 바람대로 남편은 고마운 만큼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행복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1년 후 우리 아버지가 간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매일 절망하고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아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와 남편은 더 저를 걱정하셨고
계속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느꼈어요. 아까운 시간도 다 허망하게 흘러간다며 최대한 아빠와 함께 있자고 했어요. 아빠, 간이식 같은 것도 있잖아. 내가 할게. 아빠만 살 수 있다면 난 심장이라도 떼줄 수 있어. 그런 무서운 소리 하는 건 아니야. 그 심장에 어떤 것이든. 아빠는 우리 귀한 딸 몸에서 나갈 수 없을 거야. 그럼 저라도 해주겠습니다. 장인어른. 내 딸이 귀하면 당신도 귀하죠. 나는 이제 미련이 없어요. 솔직히 해볼 수 있는 건 다 했어. 근데 아니라고 하니 이젠 받아들여야 해요. 이제 성애한테는 자, 내가 있으니 난 하늘의 집사람 옆으로 가고 싶어요.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요. 성희야, 우리 이런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아빠는 우리 딸이랑 많이 있고 싶어. 저희 아빠는 계속 괜찮다고 오히려 편하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이 더 슬퍼서 집에 오면 남편의 품에 안겨 울기만 했어요. 그 와중에 제가 남편에게 또 깊게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빠의 회사가 여러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또 아빠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소문이 업계 돌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빠 회사에 들어가 맨땅에 헤딩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어요. 아빠의 걱정을 덜어주었다는 사실이 있어요. 저는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사람을 잘 봤다는 생각과 함께 남편이 있어서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6개월 후 아빠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찌푸려지고 몸 상태도 나빠지면서 아빠와 이별을 준비해야 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날 저녁 아빠는 저와 남편에게 영원한 안녕을 전해주셨어요. 편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떠났는데 저는 그동안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날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대비를 했지만 아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은 그런 것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무너져 버렸다. 급기야 기절해 버렸지만 깨어나면 또 다시 울고 다시 기절하며 아빠의 장례식을 겨우 치러야 했다. 그 후 며칠 후 아빠의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아빠 이 원장이 아빠의 회사를 우리 남편에게 물려주고 아빠의 재산은 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당신의 남편이 회사를 물려주기로 결정한 이유는 아빠가 병원에 있을 때 남편이 회사 운영에 신경을 썼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회사를 물려주게 된 배경 같다. 그러니 어쨌든 저에게 물려주려는 거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직접 참여하며 경영하는 것은 알 수 없으니 남편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유언서를 작성하신 설명을 우리 부부에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회사와 재산 등이 귀에 들리지 않았고 그저 이제는 아빠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에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는 무조건 따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남편이 우리 아빠의 회사 대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남편은 회사 대표가 되어서 매일 바빠져서 간신히 옆에 끼가 어려워져서 우울증에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너무 어려워서 남편에게 회사에 가지 말고 제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매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날카로운 소리를 했어요.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 나에게 하루는 누군가와 같은 시간이야. 근데 이렇게 고생하는 내게 자기 곁에 있으라고? 당신이 한 것에 대해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지나치다. 제발 제정신 좀 차려. 다른 집안에는 남편이 대표면서 바쁘다고 하느라 정신이 없다는데 당신은 내 앞길을 막을 생각이야.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현관문을 나가는데 그 순간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회사는 누구 거였을까요? 저 사람이 자기 앞을 막느냐고 화를 내다니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내 그는 평상시에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도 지금 회사를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 아마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거야 라고 내가 합리화해 보았어요. 그 일을 시작으로 그는 남편에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주말에는 쉬지 우리 모처럼 교회로 나갔다 올까? 한가한 소리 안에서 당신의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쉬는 날이 있을 것 같아 모른다면 가만히 있어줘. 가뜩이나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당신까지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 회사 사람들도? 나한테 장애인이 꽂아준 낙하산, 그 말이 얼마나 길게 나오는지 나는 안다. 그런 편견 속에서 어떻게든 회사를 키워보겠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러니 퇴근하고 집에 오기가 싫다. 제가 그런 걸 모르나요? 그래도 전에 남편 머리도 식히고 다시금 잘 지내보려고 했던 말이었다거든요. 되려 남편이 그런 말씀을 하니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워해요. 연애할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저가 우선 어떤 사람이었는데 회사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걸핏하면 저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그 후 남편과 나는 심리적으로 멀어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편하게 여겨 하는 것 같았어요. 그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늦은 퇴근 후 그가 집에 오면 업무를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핸드폰에만 붙들고 새벽까지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소파에서 잠드는 일이 빈번해졌어요. 상황은 계속 이렇게 좋지 않다고 느껴지고 참는 것의 한계를 느끼며 언젠가는 작정을 세우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싸움을 걸어서라도 남편의 속내를 알아보려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밤 12시가 되어 갈증을 해서 집으로 돌아와 또 핸드폰에만 붙들고 있을 때 남편에게 쏘아 출력했어요. 당신은 최근에 정말 이상해졌어요. 맨날 늦고 핸드폰만 보다가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바람을 피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내가 힘들다고 백반 하나 해주지 못했다고 하니까. 하지만 당신도 변화했어요. 너무 많이 변한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오늘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사람들이 퇴근하고 와서 나를 조금이나마 안쓰럽게 볼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같아요. 힘들게 일한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네가 너무 질리게 하는 거야? 언제까지 내게 대접을 받아야 할 거면서 너무 과시하지 마요. 내가 한 번 머슴인가요? 계속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이혼하자고요. 정말 사람임을 잊지 말아요. 짜증나게 불러요. 이제쯤이면 제가 알았던 예전이 거짓인지 현재가 거짓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요. 이제 아빠까지 없는데 남편까지 이렇다니까 정말 세상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혼자 떨어져 나온 기분에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데 과하는 일을 했어요. 아, 이유라고 하니까 너한테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았다. 자신은 나에게 사정이 다 있어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당신이 못 가게 됐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 미안한 것 같아 나도 남자인데 당연히 내 자식을 가지고 싶어. 너만 속편하면 다야 뭐라고. 내가 결혼 전에 당신에게 이미 말했잖아요. 나도 그를 가지고 싶어서 결혼하기 전에 3년 동안 계속 만났었어. 근데 안 되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었잖아. 당신이 괜찮다고 해서 결혼한 거였지. 그때는 다 괜찮다고 했는데 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자식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해.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점점 그를 가지고 싶어 해. 솔직히 장인어른도 당신의 못 나와서 주신 집과 혼수를 미안해해. 그런데 이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는 당신의 바람에 질려서 이별하고 싶은 거야.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날씨나 너랑 빨리 헤어져서 나는 숨 좋아질 거야. 너만 보면 조상님보다도 볼이 막 먹먹하고 너의 얼굴을 보지 않겠어.
남편은 제게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어서 평소에 그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그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은 그 일은 제가 남편과 이혼을 원하고 아버지 변호사를 찾으러 갔을 때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문한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제게 합의 이혼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 인간이 그렇게 말했냐.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온 남편과 함께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큰 싸움을 벌였어요. 합의 이혼을 언제 앞날 거라고 했나요? 어제 왜 그렇게 말한 거죠? 당신들 할 말이 없어서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럼 합의가 된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 집이랑 위자료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으니까 제발 협의하자. 당신, 그래요? 원하는 만큼 다 주겠다고. 그럼 우리 아빠 회사 다시 주세요. 당신, 참, 말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 회사야. 당신 아버지가 하던 거래처들 하나도 남지 않았고, 이제 완전히 내 것입니다. 굴러가는 회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지만 이 일을 당신에게 맡긴다면 그냥 망할 것 같아. 당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어. 능력 없는 당신의 딸한테 맡기면 말아먹을 것 같네요. 당신이 제게 어떻게 대해왔는지 잘 아세요. 당신은 책 하나 읽어보세요. 이번 일로 제가 더 받을 수 있는 돈이라도 조절하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득하여 말해주세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하지 않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애견센터에서 파양이 된 강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새끼 때는 귀엽다며 챙겨주었던 것 같은데 이젠 커서 불편해져서 버리려고 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이 강아지가 어려울 것 같아 걱정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별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저는 그때 무슨 영감을 받은 것처럼 그 강아지를 분양해왔어요. 사장님 말씀대로 무료 분양이라면 이 아이의 처지가 초라하다고 생각돼서 100만 원을 주고 데리고 왔죠. 어쩌면 그때 버려진 강아지와 나는 마음이 서로 같은 것 같다고도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길러본 강아지를 받을 때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고, 강아지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제 반려견이 되었어요. 행복이는 버려진 자신을 제가 데리고 와서 사랑을 주었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항상 품에 안고 온도를 나누어 주었고, 그 덕분에 마음의 치유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삶에는 무슨 일이 있든 괜히 소모되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없는 게 아닌 앞으로를 향해 살아가자고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10억 원이라는 돈을 합의이혼 조건으로 받았고 그 후에는 제 앞날을 위해 공부하며 자격증도 취득하며 반려견인 행복이와 함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5년이 넘은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애견센터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은 후 급히 행복이를 데리고 센터로 갔더니 국달린 하지만 매우 노마하게 보이는 강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강아지의 이름은 행복이라고 했는데 나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행복이가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어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행복이는 할머니 개인견이라는 것 같습니다. 데리고 온 그 할머니는 저를 보며 고맙다고 제 손까지 잡아주더라고 해요. 어쩐 일인지 행복의 할머니라는 강아지는 늘 처음 보는 저에게 다가와 자기 몸을 비비며 친근함을 표시했어요. 너 더 고맙지. 얘가 지 손녀를 아가씨가 잘 키워주어서 고마움을 느낀다 봐요. 처럼 행동해 우리 손녀가 고 오랜만에 보낸다고 했어요. 이분이 어디 다른데 가지고 있죠. 9살이었을 때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 강아지가 지금은 나이가 들어 힘이 없지만 그때 우리 손녀가 이해를 아주 예뻐했어요. 나한테는 얘가 우리 손녀랑 얘가 인연된 것처럼
나이 늙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 소녀부는 아주 좋은 곳으로 갔을 텐데요. 저도 부모님도 모두 소녀랑 같은 곳에서 함께하게 되길 바래요. 동물은행으로 기증하고 달려갔어요. 생긴 건 닮지 않았지만 반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생기익은 최고예요. 생명은 계속 이어져요. 생생은 늘 돌아오죠. 부활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호의는 퍼져나가니 그리움으로 복귀하죠. 생명은 특별한 건데 그림자와도 타살할 때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게임을 종료하면 타살할 수 있죠. 거거든요. 보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드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뒤 행복이라 여기며 더욱 나에게 온 운명의 아이라 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지만 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말이 사업이지만 제 사회 사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회사는 더 많은 공유를 하기 위한 회사였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의 삶은 제가 누군가를 위해 살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고 다행스럽게도 아빠로부터 받은 돈과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사업을 전개해 나갔어요. 누군가는 때로는 자기 돈까지 써가며 왜 그런 사업을 하는지 묻곤 했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란 현실과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나는 드디어 행복한 일이 찾아왔고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고 나는 사업 때문에 자주 전화를 받는 터라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듣고 싶지 않던 사람의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너는 잘 지내니? 라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소름이 돋아. 미안한데 나는 모든 것을 잘못했어. 그때는 정상이 아니었어. 그때 너는 정상이 아니었을 거야. 해도 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도 모르는 당신을 보면서 난 진작부터 알았어. 나 할 말이 아주 많고 나도 당했어. 쇼 같다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났는데 당신밖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우리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 응, 안 돼. 난 당신 얼굴 앞에서 살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당신한테 일어나는 일 난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끝낼게. 그럼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혼할 때 당신한테 좀 10억 원을 돌려줘. 지금 사업이 많이 어려워. 당신의 아버지가 일군의 사자나 이대로만 하면 당신도 마음 아프지 않아. 당신이 그 10억을 주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돈 당장 돌려줘. 돌려달라고 정말 어이없네요. 당신의 말대로 그 회사는 우리 아빠의 것이니까 망하게 두진 않을 테니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그 길로 쭉 가겠어요. 손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아빠의 회사가 망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아빠의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고 했고 그 사의 변호사님은 남편이 저와 이혼 후 재혼한 사업 파트너이자 여자한테 사기를 당해 회사 자금을 쥐어짜다 보니 그 인간을 회사에서 몰아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얼마든지 시간이건 돈이건 상관없으니 그 인간으로부터 아빠의 회사를 되찾아올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그 인간을 대표직에서 몰아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회사의 부도 위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인간을 횡령 및 비리로 대표직을 해임시키고 아빠가 동료들을 다시 모아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말하며 압을 쓰는 그 인간 앞에 모습을 나타내자. 당신은 일부러 나를 나쁘게 만들려고 작정을 두고 있어서 발을 내밀었다 해도 회사에 손대거나 거짓말하게 하는 페이퍼 컴퍼니라도 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이가 나빠질 것이며 지금 내게 한 말에 책임져야 한다. 당신이 전에 나에게 말했잖아. 우리 아빠의 회사가 이대로 망하는 걸 용납할 수 없어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당신은 사업에 있어서 경험이 있고 나는 돈이 있는 상황이니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서로 반성해야 한다. 너는 시를 해. 제대로 정신 차리고 말해야지.
그런 소리는 미성년자 이세와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해. 내가 모를지 몰라도 나는 너보다 사업에 더 능력 있는 것 같아. 돈을 번다는 의미나 사업을 한다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한테 더는 그런 자리를 내줄 수 없을 거야. 당장 꺼져. 밖에 경찰들이 너도 데리고 올 거야. 잘 가. 야, 김성희야. 내가 너에게 준 10억 원을 바로 내놔.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봐. 우리 아버지가 너 같은 사람한테 넘긴 회사를 내가 가져올 수 없어. 때로는 네가 주고 간 돈마저 내게 가져올 수 없어. 사람도 돈도 모두 못 지키는 너 같은 사람을 외부로 내보내 주겠어요. 임원분들께 전하실 말씀이 있어야 하나요? 그 사람이 회사에서 고용한 직원들에게 끌여서 밖으로 내보냈더니 경찰에게 인계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던데 그 사람은 낮에 일하게 한 여자에게 개인 신용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받게 해서 변호사도 선임할 수 없는 정도까지 파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뿌린 대로 걷는다는 옛말이 맞는 듯하다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는 아빠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전 지인께 회사 운영을 부탁했어요. 그 대신 제가 반드시 참석해야 할 중요 회의나 사소한 일들도 꼭 직접 확인하며 아빠의 역할을 이어받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가 매우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진행하는 사회사업과 아빠의 회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행복이와 즐겁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얼굴이 떨어져 보일까봐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요즘은 중요한 자리가 아니면 행복이를 데리고 출근하기도 해요. 제 곁을 따뜻하게 지켜준 녀석을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어요. 행복이를 데리고 다니는 게 행복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과 헷갈릴 만큼 행복이가 어디를 가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어느 날 행복이와 산책을 하면서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많은 축복을 받아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아시나요? 동물도 사람과 같이 웃는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요.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나도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 궁금해하는 꿈속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행복하다고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용기를 내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많은 조언을 구하며 더 많은 행복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기대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